반갑습니다. 뭐 그 여러 강연에서 많이 이렇게 강연을 해봤었는데 되게 오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IoT 플랫폼 개발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요. 한 5년 넘게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화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기업들도 만나봤고 스타트업도 같이 만나보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oT 저희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알아야 사실은 될 것 같은데 이런 IoT에 대한 전반적인 큰 동향하고 그리고 각각 그 세부 파트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그런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순서는 전반적인 Io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큰 트렌드하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쭉 말씀드리는 건 디바이스 기술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oT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하고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이라는 화두가 사실 저희 사회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속에 사실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유명한 컨설턴트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생활 속에 이런 디지털들이 계속해서 침범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든 생활 속에 이런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저희 생활 안에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한 키워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IoT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IoT를 넘어서 지금 이제 점점 지능화, AI라는 키워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큰 동향 속에서 저희가 디지털에 대한 웨이브를 후지츠에서 지금 2016년에 디지털 웨이브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저널에 보면은 이런 네 가지 웨이브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란 게 큰 어떤 웨이브를 일으켰고, 두 번째 모바일 인터넷, 저희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이 화두가 되었고, 세 번째 웨이브는 IoT다. 그리고 IoT는 지금 현재 시점이 이 파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웨이브의 주인공이 이제 AI나 로보틱스가 될 거다. 근데 과거에 이 웨이브들이 없으면은 이 웨이브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 바탕에는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 모바일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IoT라는 게 있고, 그 위에 AI라는 기술이 같이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저희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IoT의 어떤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IoT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덱싱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대상을 저희가 알고 싶을 때 그 아이디를 알아야 사실 접근이 가능한데 저희가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의 URL을 알아야지 저희가 접속할 수 있듯이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덱싱으로 시작해서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고 현재 여기까지 뭐 누구도 뭐 이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물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물에 의한 데이터가 다른 사물의 데이터 인풋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는 센서 데이터들, 어떤 여러 사물들의 정보가 차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차가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점점 지능화되는 단계입니다. 사물 자체가 지능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유럽의 프로젝트에서 만든 자료인데 굉장히 2011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많이 이 선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키워드 기반으로 좀 이렇게 IoT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처음에는 사물들이 연결되는 커넥티비티 중심의 IoT에서 시작을 해서 IoT에서 사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중심의 IoT, 그리고 나서 지금 지능을 쌓고 계속의 지식을 쌓아가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걸 기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IoT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IoT 자체 사물들이 지능화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게 최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미래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물 자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스스로 동작하는 그런 오토노머스 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2020년 이후에 저희 IoT의 정부의 IoT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했을 때 어떤 도전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그 2020년이 넘어가고 2020년대에 저희한테 다가올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저희가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가올 미래에는 정말 저희 주변에 수많은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런 시대가 올 거고,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가 2020년에 2조 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지금 데이터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지금 와닿을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중앙에 어떤 서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사물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산 환경에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도가, 저희가 단순하게 환경을 집안에 있는 온도를 센싱해서 그 온도를 기반으로 집안의 온도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넘어서서 이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가 돼가고, 어떤 도로망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가 돼가고, 수많은 차량들과 신호 시스템, 그리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기기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겁니다. 이런 시대는 정말 복잡한 이런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대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들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요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본주의의 핵심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저희가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단계에 조금씩 개선했던 상황에서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생겼죠. 그 트렌드가 이런 공유경제 트렌드였는데, 에어비앤비 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집을 호텔에 산다든가 짓지 않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기반으로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유경제가 시작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사실 IoT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어떤 중요한 어떤 도전 과제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IoT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알파고 얘기에서 이 특이점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는 순간, 이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이점이 특정 분야에서만 지금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그 특이점이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던 도시에 저희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런 도시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 시스템들이
IoT로 만들어지고 ICT가 들어가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런 수많은 도시 시스템들이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왔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스스로 도시가 스스로 신호를 제어하고 자율주행차가 지나가고 그 신호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도시 자체가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지은 그 표현을 해봤는데, 지었다기는 뭐하고 표현을 해봤는데 보편적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여러 저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런 지능적인 사회가 되면서 저희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특이점의 시대, 즉 AI 같은 ICT 기술이 사람의 능력보다 앞서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이제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런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챌린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IoT에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4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두이노라든가, 그리고 3D 프린터 쉽게 저희가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쉽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짧은 시간에 쉽게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제품의 형태로까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새롭게 개발한 그런 DIY 환경이 지금 구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환경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정말 초소형의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이제 존재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상처가 나면 저희가 밴드를 붙이는데, 제가 몸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면은 밴드를 몸에다 붙이면은 그 밴드가 모든 저의 생체 환경들을 어떤 이 현재 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일주일 후에 밴드는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제가 어떤 대응을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디스포저블한 어떤 그 일회용 사물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정말 초소형의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는 정말 저전력의 기술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양한 환경에 이런 실제 하드웨어들이 적용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플렉서블한 형태의 그 PCB 형태를, 기존에 있는 PCB 형태를 이제 천에다가 저희 섬유라든가 섬유 같은 데 적용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이미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AI 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GPU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컴퓨팅들을 실제 CPU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일들을 이런 GPU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원래 그래픽 연산을 위해서 만든 칩들이 이제 이런 AI 연산에 사용되는 거죠. 이런 실제 인텔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서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이거는 페이스북에서는 실제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카페2라는 그런 그
엔진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돌리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가 지금 인텔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런 칩들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서버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단말에서 저희가 영상 속에서 사람을 디텍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아마존과 같이 협업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구글은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 해가지고 TPU라는 걸 만들어서 구글의 그런 AI 기술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머신러닝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현재 서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탑재를 하고 있다든가, 이제 수많은 사물들의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AI 칩들이 탑재가 돼서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바로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지금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서버 중심의 AI가 당연히 중심이 돼가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엣지에서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물도 점점 진화되는 그런 단계로 갈 거고, 거기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중요한 건 사실은 공통된 기능을 어떤 표준화시켜서 공통된 프레임워크로 제공을 해서 수많은 IoT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상호 호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그 수평적인 그 구조라고 하는데, 수평화라고 그러는데, 수직적으로 계속 저희가 SI 사업을 통해 서비스 하나 할 때 SI 기업이 들어가서 그 서비스 구축하고 서버 구축하고 실제 어떤 센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와서 새로 또 구축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하나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만 개발하고 새로운 센서나 어떤 IoT 장치를 설치만 하면은 이 중앙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공통화된 어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할 거냐. 기술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아주 최적화된 형태로 저희 시에 적용하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의 사례가 사실은 유럽에 있는 파이어라는 퓨처 인터넷 코어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그 제너릭 이네이블러 소프트웨어 블록들을 모아서 하나의 인스턴스화 시켜서 그것들을 특정 파트에 맞게끔 이제 구축해 나가는 개념입니다. 요즘에 그 네트워크 쪽에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펑션들을 가상화시킨 걸 기반으로 이런 엔드 투 엔드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구성한 형태인데,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 IoT 입장에서도 기능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건데, 어떤 이런 분산 시스템이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기존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서버에서 수집해서 계산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기술에서 보안 이슈, 데이터를 넘겨주고 싶지 않아 하는 이슈,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응답 시간에 대한 이슈. 제가 데이터를 서버까지 보내서 계산해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뭔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탐지하면서 어떤 드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얘가 무슨 어떤 물체인지를 탐지해서 충돌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서버까지 갔다가 물체가 탐지된 걸 기반으로 저게 뭐다 라는 걸 탐지한 다음에 쟤를 공격할 건지, 예를 들어서 공격 드론인데, 아니면은 피해서 다시 다른 데로 갈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버까지 가서 계산하는 순간에 이미 당연히 충돌을 하겠죠. 얘가 아군 드론이든 적군 드론이든 상관없이 트론을 할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산 환경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계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엣지 인텔리전스인데, 기존의 IoT가 사실은 이 왼쪽에 저희 1.0이라고 얘기했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로세싱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피드백 주는 형태의 그림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루비 형성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엣지단에서 엣지에 대한 코그니션을 해나가고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오토노머스 환경의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환경이 제어되는 이런 엣지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게 이제 이동통신과 결합이 되는 환경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5G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플랫폼들이 있고요. 표준 기반의 플랫폼들도 있고 표준을 개발하고 그거에 맞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이 모비우스라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런 특정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표준 기반의 어떤 플랫폼 기술과 글로벌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공의 목적들은 사실 표준 기반의 접근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데 생태계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구글 걸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그 다양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런 다양성이 같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모비우스 플랫폼이고요. 필요하시면 그 ONM2M이라는 글로벌 국제 표준 기반의 플랫폼을 서버, 게이트웨이, 단말까지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이제 이 디벨로퍼스 IoT ocean.org에 들어가시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LPWA, 로라나 NB-IoT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PWA 기술들이 IoT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은 환경에서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고, 실제로 IoT의 핵심적인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LPWA 로 파워 그리고 와이드 에리어를 지원하는 거를 네트워크 기술을 이제 LPWA라고 그러는데, 파워가 굉장히 소모가 낮고 그 다음에 굉장히 커버리지가 길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적기 때문에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IoT에 접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게 되고요. 3GPP가 저희 이런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 표준화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5G로 가는데 지금 M2M이나 IoT 쪽에 사용하기 위한 어프로치로 가고 있는 게 LTE의 카테고리 1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LTE-M이라고 얘기를 하죠. LTE 카테고리 M1이라고 하는 LTE-M 기술, 머신을 위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들이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NB, 저희가 내로밴드 IoT를 NB IoT라고 하는데, 저희 KT나 지금 LG U+나 같이 지금 전국망을 진행을 하고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컨슈머라든가 여러 데이터 레이스를 높여주고 하기 위한 기술들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자료를 넣어놨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레이스 높아지고 모빌리티에 대해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대신에 파워 소비는 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런 LPW 기술 중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전력이고 복잡도도 좀 떨어지고, 대신에 모빌리티 이슈라든가 이래서 루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량에 활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근데 NB-IoT처럼 조금 더 이 모빌리티가 개선되거나 좀 고속의 모빌리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트들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로라라든가 예전 시그폭스, 유럽 쪽에 하고 있는 시그폭스 이런 것들은 주로 이거 매시브 IoT, 수많은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정말 많은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쪽
이게 더 적합했다 하면은 이런 크리티컬한 IoT, 뭐 차량이라던가 어떤 안전에 관련된 거나 이런 쪽에는 이런 셀룰러 쪽에서 표준하고 있는 기술들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쪽은 주파수가 무료 주파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이런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NB-IoT가 중간쯤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G는 자료는 뭐 여기 지금 브로드밴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라든가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신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를 줄이겠다는 목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챌린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쭉 있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5G가 이 사물의 오토메이션을 리딩을 해나가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잠시만요. What we're looking at is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way we see wireless networks today. So 4G was really all about communications with people and delivery of video. And with 5G,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s a complete transformation where we're talking more about connectivity for machines so that they can transform our lives and deliver services much faster, much quicker than we could ever perceive today. With 4G today, there's higher latency in the network. So this is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transmit data from the device to the network and back again. With 5G, that communication path will allow you to communicate much quicker and you'll be able to control machines. So in this demonstration here today, we have this camera, which is recording the position of this ball on this plate. And then this position is recorded by a mobile edg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at then is intelligently controlling these. The right-hand side, and you'll be able to see this line move as we move the ball on the plate. So what I'm going to do is move this ball right now, and we can see the oscillations here tracked on this graph, and how long it takes the robots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get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balance the ball on the plate. And then we're going to switch into 5G mode. And we can see on this graph here that we've now gone from around 90 milliseconds to around 3 milliseconds, so much, much lower latency in the network. And I'm going to do exactly the same again. And we can see that we only took one oscillation there to correct the ball. So you can see how the reduction of the latency in the network. 저런 5G가 사실 IoT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딜레이, 아까 카메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로봇들이 받아서 로봇이 서로 협업하면서 중심을 잡는 건데, 이런 딜레이, 네트워크 딜레이가 3밀리까지 떨어지면서 3밀리세컨이 떨어지면서 저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원격에서 이제 도로 공사하는데 원격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정기 가지고 포크레인도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실제 그런 그 사례도 있고요. 이미 지금 그 데모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IoT에 또 베이스되는 이 5G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 IoT의 엄청난 일들이 이제 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서비스하고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요. 이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뭐 다양한 IoT 서비스는 워낙 많으니까 이런 수많은 분야의 IoT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앤데 하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뭐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가 잘 안 되네요. 저거는 이 로라 트래커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자전거나 그 다음에 강아지나 그 다음에 차나 어떤 문이 열렸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순하게 로라 GPS와 로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3촉 가속 센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마존의 이 물류 창고에 가면은 이런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키보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그 계속 동영상들이 잘 플레이가 안 되는 이게 지금 키보드 로봇인데 이 키보드 로봇 물류 로봇이 알아서 저 모든 그 물류 시스템을 다 알아서 옮겨줍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은 저 조그만 아래에 있는 이 빨간 로봇 자체가 아마존 웨어하우스 치면은 그다음에 키보드 로봇 쓰면 굉장히 많은 동작이 있는데 이 로봇 자체가 알아서 모든 물류 창고에서 이 짐들을 다 옮겨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동시에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저희가 직접 지게차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런 스스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옮기는 시대가 되는데 결국엔 이런 액추에이팅 기술들과 어떤 서비스가 같이 엮이게 되고 그다음에 센싱 기술이 엮이게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이 엮이게 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스스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저희가 이제 기업과 같이 구축한 그 스마트 팜인데 그 부여에 있는 스마트 팜인데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천창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옆에 뭐 CO2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 액추에이터들이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IoT 기반으로 알아 스스로 계속 제어하는 그런 그 팜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팜에는 게이트웨이 하나만 설치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런 게이트웨이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이 팜의 모든 것들이 정보가 클라우드 상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난리지들과 연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컨셉들입니다. 실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이 수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표준 기반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들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 저희가 이런 사물에 대한 정보가 지금 온도 센서인데 온도 센서가 올라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저희가 데이터는 올라오는 걸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펙 문서가 필요할 겁니다. 문서가 필요하죠. 문서를 보면은 이게 아이디고 이게 값이고 이게 유닛이고 이게 타임스탬프구나라고 알고 지금 몇 시 몇 월 며칠에 어떤 디바이스에서 온도값이 몇이다 17도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XML 같은 이런 그 문서 형태로 만들면서 계속 사람이 읽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물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서로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자율적인 이런 세상이 오기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그런 이제 기술들을 좀 모아놓은 게 이런 이제 아키텍처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같이 호환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되고 실제 그 패킷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 실제 있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다음에 비즈니스 컨텍스트까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전에 어떤 기회가 어떤 성공한 CEO들 분들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는 걸 들을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10년, 20년 전에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에 가장 시작하는 타이밍에 회사를 만들고 그쪽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오신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커 계시더라고요. 이런 특정 PC가 발전되기 시작할 때 각각의 어떤 그 마일스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의 마일스톤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마일스톤들을 잘 보고 어떤 사업을 해나간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쉽게 조금 더 쉽게 이런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고생해주신 네, 저희 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손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네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그 국내 IoT 플랫폼으로 소개하신 IoT 오션 이게 뭐 조직 구성이나 뭐 소유 뭐 오픈 소스니까 소유권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또 국내에서는 어떤 관여를 했었는지 뭐 그런 것 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IoT 오션이라는 게 사실 2011년에 제가 이제 정부 사업 중에서 하나가 2011년 당시에 이제 차세대 플랫폼을 국가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해 보자라는 이슈들이 있어. 거기에 제가 이제 사업을 제안했던 게 이제 IoT 플랫폼을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좀 공급을 해주자. 공통된 어떤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비우스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사업 책임자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원M2M이라는 국제 표준을 같이 진행을 해왔었고, 그렇게 해서 표준을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표준을 개발하면서 같이 국제 표준을 같이 참여하면서 개발도 동시에 이제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완성되면서 개발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그 개발을 해왔었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오션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미래부 지금의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서 오션이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게 됐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런 모비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오픈소스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그 디벨로퍼스 IoT ocean.org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그 여러 오픈소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는 누구나 가져다가 상용하셔도 상관이 없는 상태고, 뭐 일례로 뭐 텔레콤 이탈리아 이런 데서 이걸 가져다가 시큐리티 쪽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컨트리뷰션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깃허브에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같이 되고 있고, 실제 상용할 이걸 기반 상용화한 사례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원M2M이라는 국제 표준에 대한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한다든가 또는 사업화에 활용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거 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뭐 진행 IoT를 개발해서 이거와 연계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질문. 네. 그 IoT 시대를 위해서 인프라가 많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뭐 그런 상태이고, 또 미래에 이걸 더 잘 발전해 나가려면 뭐 산업이나 정부 측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이 시대를 충분히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사실 인프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사실 네트워크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 차원에서는 저희 나라가 사실은 뭐 글로벌하게 탑 레벨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IoT라는 환경에서의 지금 뭐 저희 전국망의 LPWA, 전국망의 NB-IoT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세계 최초로 다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위에 플랫폼도 저희가 그 지금 이 원M2M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세계 최초로 진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 프레임워크 작업도 사실 잘 되는 상태고, 문제는 사실은 IoT라는 게 회사 하시는 분들 항상 그러는 게 이제 지금 돈벌이가 당장 안 된다, 매출을 낼 게 별로 안 보여서
그런 게 저희한테 사실 큰 약점이고 그 인프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IoT에는 뭔가 돈벌이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빨리 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시장이 크게 되면은 조그만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실 투자 대비 충분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이 좀 좁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좋은 반면에 그런 시장적인 좀 그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나라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을 같이 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 비슷한 질문 연속인데 조금 정치적인 질문인데 다른 그 분야에 비해서 이거는 여러 그 빅 플레이어들의 약간 협업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입장이 있고 그 제조업 디바이스 제조자 입장이 있고 플랫폼 사업자 입장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 있고 정부의 입장이 있고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위너가 돼서 처음에 투자는 그 사람이 안 했더라도 나중에 파이가 나왔을 때 그걸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끼리는 좀 복잡한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지도 최근에 이거와 관련돼서 망 중립성 입장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정부도 망 중립성을 완화하는 또 그런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뭐 네트워크까지 우리가 돈 따로 내고 다 차별해서 우리가 이걸 받을 것이냐 그런 논의들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줘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oT가 정말 복잡한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조부터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까지 정말 제일 아래부터 제일 끝까지 다 연결돼 있고 그게 또 ICT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 같이 연결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의 어떤 그 네트워크 없이 특정 어떤 예를 들어 공장이면 공장, 뭐 농업이면 농업 이런 그쪽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없이 ICT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분야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융합들을 융합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복잡한 생태계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그 결국에는 같이 어느 정도의 그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스스로 이제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들은 스스로 해 나가는데 그 구글마저도 사실은 이런 제조 업체들, 작은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 이윤이 없으면 사실 이득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 같이 끌어들이고 같이 가려면은 그런 서로 간에 이런 양보가 있어야지만 또 가능한 것 같고 국내나 뭐 마찬가지로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구글 같은 데가 아니더라도 여러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뭐 이미 그런 기업들의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고 궁극적으로 그 IoT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표준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가 너무 표준을 끌고 가면은 나머지는 그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표준이 나중에 어떤 표준으로서 완성이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파일을 그 회사가 다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게 좋은 솔루션에 불과하고 거기에 가치에 합류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표준과 마찬가지로 IoT 생태계도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전략적인 협업을 같이 해가면서 이윤들을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갈지 사실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좀 표준 프레임워크 형태로 가급적이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어간 형태로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베드를 구성해주고 좀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 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IoT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회사가 기업이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그런 독자적으로 해가지고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에 좀 참여하면서도 전략을 잘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IoT 그 제품들 중에 기술의 집적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지 여쭙습니다. 저는 사실 시스템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상위 그 네트워크 이상의 어떤 시스템 쪽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플랫폼 쪽을 하는데 실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코스트를 낮추고 저전력화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려면은 칩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코스트가 낮아질 거고 물론 IP 이슈도 있지만은 그리고 저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더 작게 만들고 소형화시키고 하는 게 저전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그런 그 고집접의 어떤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명히 사물의 주요 기기들 뭐 자동차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이런 사물들 조금 더 그레이드가 낮은 사물들도 다양한 그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드웨어들을 탑재를 하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칩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이제 그 발전이 앞으로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고집적의 기술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그때 외국에 같이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안경을 쓰는데 안경 기반의 이제 안경을 쓰는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글자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그것들을 번역해서 앞에다 디스플레이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이 저의 안에서 사실 그런 일들을 간단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드웨어 기술도 많이 받쳐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그다음에 IoT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런 고집적의 이런 칩 기술, 에이지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